안녕하세요. 김남미입니다. 이제 마지막 강의예요. 글쓰기 윤리에 대한 논의하고 전체 강좌를 마무리하면서 이 실용글쓰기 강의를 마치도록 할 겁니다. 가볼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목차를 10번 봤죠? 실제로는 20번을 봤습니다. 강의 초반에 그리고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보여드렸어요. 제가 목차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열심히 보여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논의했던 거 기억나시죠? 목차는 전체 틀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소한 하나하나를 볼지라도 그것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그 바깥에 있는 목차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단지 실용글쓰기뿐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다른 시험을 볼 때도 상당히 중요한 어떤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현장에 들어가셔서 직무를 하실 때에도 항상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크게 전체 목차에서 어디에 포함되고 있는가를 생각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용글쓰기, 시험을 넘어서는 실용글쓰기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주제와 구조라고 했었잖아요. 사실은 목차가 나오면 글은 완성된 겁니다. 그리고 글쓰기는 틀짜기를 하는 거죠. 질서를 만든다. 이런 말 제가 몇 번 드렸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시험을 잘 본다는 것은 상대방의 글에 나타나 있는 질서를 발견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실용글쓰기 시험을 본다는 것은 실용글쓰기 시험을 낸 출제자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자 동시에 그 문제 안에 들어있는 틀이 무엇인지 구조를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이 상당히 어렵지만 이 어려운 말을 어떻게 하기로 했었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한다. 하나만 보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보면서 생각한다. 이 모든 활동이 언제나 의도와 목적을 잃는 활동과 관계된다는 점을 잊지 말자. 그 얘기를 했었죠. 우리는 이제 아주 길고 긴 여정을 거쳐서 글쓰기의 윤리와 관련된 문제로 지금 들어왔어요. 글쓰기의 윤리. 일단 남이 작성한 것을 내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어떤 마인드는 사실 여러분들한테 아주 익숙한 마인드일 거예요. 저작권을 지켜준다는 거. 그런데 이 저작권을 지켜준다라는 말이 남이 했던 말을 내 글에서 하나도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한 것들을 근거로 하거나 지지로 삼아서 나의 생각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기존의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가를 나의 말을 위한 어떤 도구로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글쓰기의 윤리 문제를 내 생각만 말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으로 남의 생각을 내 글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로 바꾸어야 생산적인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의 글쓰기 활동을 하실 수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논의해 드린 대로 이론 자체는 글쓰기의 윤리와 관련된 이론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지도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글쓰기의 윤리가 아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문제를 출제해 달라고 교육과의학기술부에서 요청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문화관광부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틀들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실제에서는 이것의 중요성이 훨씬 더 커진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간단한 이론 보죠. 글쓰기의 윤리 일단 없죠. 안 보이죠?
직무적 글쓰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문제가 한 문제 정도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안 나온 이 윤리와 관련된 문제가 안 나온 경우도 있었어요. 하지만 간접적으로라도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이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건 아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될 거고요. 일단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이 표절의 문제죠. 남의 것을 마치 자기 것처럼 말하는 것을 우리가 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저작을 했더니까 여긴 그림이나 사진이나 표나 그래프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적절한 절차 없이. 그렇다면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적절한 절차를 이해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바로 뒷부분에서는 이 적절한 절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겠구나. 내가 지금 하나를 봐도 두 개나 세 개를 함께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자라고 했던 거 함께 가셔야 될 거고요. 의도하지 않은 백기기도 표절에 해당한다. 이 의도하지 않은 이거 중요합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거듭거듭 강조한 게 있어요. 시험 잘 보고 싶어요. 그러면 시험의 경향, 이 시험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유형으로 나올 것인가를 아는 것도 중요하다. and 그만큼 비중으로 이 시험에서 내가 어떤 방식의 행동을 해야 하는가를 배우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쵸? 똑같이 짝을 맞춰보죠. 내가 글을 쓸 때 나의 주제나 나의 구조를 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데 그런 구조나 그런 틀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의도하지 않은 일들을 나의 글에서 배제할 수 있어요. 특히 이 표절의 문제는 단순히 이러면 안 돼. 이런 윤리적 문제를 넘어서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시면요. 이거 법적 문제이자 경제적 문제가 돼요. 그래서 소송의 어떤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나의 글 또는 내가 프로젝트 결과물을 산출하는데 어떤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가 가지고 있는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결과를 이끌게 되는지까지도 예측할 수 있는 힘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표절에 대해서 주의하고 주의하여야 한다. 그래서 표절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점을 할 것인가. 아까 그랬죠? 적절한 절차라고 했잖아요. 그럴 때 주의할 점이 뭐냐 하면은 꼼꼼하게 자료를 정리한다. 제가 우리 학생들,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우리는 왜 표절을 하게 될까요? 우리는 왜 인용을 안 하게 될까요? 이 생각을 하셔야 여러분이 의도치 않게 표절을 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겠죠? 제가 글쓰기센터라는 곳에 있었어요. 대학의 글쓰기센터에 오래 있으면서 아주 많은 학생들을 만나서 자기가 왜 표절을 하게 될까를 물어봤을 때 상당히 많은 양이 무엇이었냐면 분명히 어디서 보기는 했는데요. 어디서 봤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는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글을 쓰거나 자료를 모을 때 자료는 있는데 그게 어디서 본 것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자료를 정리할 때 아예 출처를 밝혀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료 파일을 만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논문을 쓸 때 이 자료 파일을 더미 파일이라는 이름으로 아예 정리를 할 때 자료를 가져갈 때 아예 뭐가 따라다니도록 이것을 어디에서 보았는지의 출처가 따라다니도록 작성합니다. 특히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사이트 URL을 아예 복사해서 넣어두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료를 찾을 때는 아직 이 자료가 여러분의 글에서 어느 위치를 차지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더라도 출처가 따라다니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10년 후에도 그 자료를 쓰게 자료를 관리하세요. 그럴 때 출처를 따라가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저자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말을 명확히 구분해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는 나의 생각을 말할 때 창의적이고자 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말했는지 하고 내 말하고 그 사람의 말이 차이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내 말이 뭐지? 이것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이거 생각보다 현직에 계신 분은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 다른 사람들 다 했는데? 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딴 사람들이 말한 것하고 같은 점이 뭔지 다른 점이 뭔지를 구분해 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정확한 출처를 기록하는데 이 문제는 뒤에서 이것을 표시하는 방식을 제가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게 저작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들 PPT 만드실 때 온라인 그림 많이 활용하시잖아요. 그럴 때 그것이 오픈소스, 그러니까 저작권을 풀어놓은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요즘에 챗봇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으면서 챗봇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이러는 경우도 참 많잖아요. 그럴 때도 챗봇 등을 활용했을 때 이런 것들의 출처를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들도 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이 자료를 만들었다라는 것이 글 안에 반영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논의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앞으로 아주 전념하게 될 직종에서 어떤 경향의 성과물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해요. 나 이렇게 했는데 A사에서 이거 했다더라 이러면 정말 곤란하잖아요. 그랬을 때 A사에 했던 것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의 차이점들을 부각하는 연습들을 하기 위해서라도 전체 동향을 읽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인터넷 자료라는 것은요, 인터넷 자료를 많이 보잖아요. 그럴 때 일단 URL을 보시는 것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 그 인터넷 자료들이 수정이 쉽잖아요. 그래서 원본 자료들이 있다면 그게 어디 있는지를 참조를 하시고 글에다 아예 반영하실 때는 그 사이트와 관련된 이론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시 공부하셔가지고 연구 논문이라던가 이런 자료들로 이렇게 대체를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인용의 원칙과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바로 뒤에 이어질 것은 인용의 원칙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겠군요. 이런 식으로 예측하는 연습을 하자 이랬어요. 그쵸? 일단은 자료 정리 및 기록 방법을 보고 뒷장에서 거기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자료가 따라다니게 해라. 10년 후에도 이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기록해라 할 때는 일단은 저자가 누군지, 제목, 여러분 제목 중요하다라는 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 심지어 표나 그래프까지, 표나 그래프 자체보다 제목이 중요한 경우가 더 많다라는 얘기 했었고요. 그 다음에 서지사항, 이러면 페이지,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까지도 자세하게 논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인터넷에서 가져온 자료는, 그죠? 정보를 더 탐색하기 위해서 되돌아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URL을 꼭 적고 최근에는 검색 일자까지도 적어 놓는 것이 중요해요. 2023년 8월 30일 4시 이것까지도 적어두도록 하세요. 그랬을 때 나중에 들어가 봤더니 차이가 나졌어요. 그러면 그것도 적는 거죠. 뭐 이게 4시에 검색했을 때는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차후에 2024년에 8월에 들어가 봤더니 이 부분이 이렇게 수정되어 있었다. 여기서는 이런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직접 인용. A가 있으면, 그래서 A가 있으면 A를 그대로 옮겨 놓는 것을 직접 인용이라고 하고요. 간접 인용은 누구는 뭐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래서 자기 말로 조금 바꾸는 것을 간접 인용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에 익숙해져 있으시면 됩니다. 상당히 귀찮은 일이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귀찮은 것은 익숙해져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귀찮은 일 상당히 많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죠? 귀찮은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귀찮아도 해야 하는 일들은 어떻게 한다? 익숙해져서 그 귀찮은 아이들이 나의 삶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 찾기 역시 마찬가지예요. 상당히 귀찮은 일이에요. 하지만 이 귀찮은 일들 때문에 그 일을 하지 않아서 재산상의 손해를 볼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의 명예에 훼손이 생기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귀찮은 일들을 몸에 배게 하도록 하세요. 실험실과 관련된 문제가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실험실의 어떤 윤리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실험 결과를 이렇게 조작하거나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여러분의 삶에서 주변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실험실 윤리와 관련된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공동실험이면 공동실험이라는 것을 밝혀야 되고 그 다음에 과정과 결과를 정리해서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글쓰기는 사고의 도구라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실험이 있어서 시작점과 끝지점이 있을 때 항상 실험일지라든가 메모 같은 것들을 만드셔서 나중에 글을 쓰기 위한 도구로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 과정들을 철저하게 기록하는 게 중요하다. 굉장히 귀찮은 일 맞습니다. 그러나 꼼꼼하게 함으로써 귀찮음이 자기 몸에 배도록 하도록 하세요. 귀찮은 일들이 나에게 익숙해져서 더 이상 저절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데이터의 조작이나 표절은 당연히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부정적 결과가 나왔을 때도 그거 자체들을 은폐하시면 안 되고요. 실수 자체도 중요하다면 반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패한 결과도 정확하게 기록해야 된다. 그래서 가정과 모순된 결과가 나와더라도 정직하게 제시하고 이 문제들은 이것과 관련된 것 같기 때문에 후속에 어떤 연구가 필요하다 등등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만약에 글쓰기 윤리와 관련된 문제들이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예문이 있으면 물론 뭐 직무적 글쓰기 아니면 실험 데이터겠죠. 근데 위와 같은 글을 할 때 윤리상 중요한 문제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위와 같은 글쓰기와 관련된 논의 중 잘못된 것은 했을 때 지문 중에 하나로 그냥 윤리적 문제를 다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실 글쓰기 윤리 준수를 위해서 표절과 그다음에 자료 정리 방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어떤 주요 이론들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객관식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보고서를 작성할 때 직무글쓰기죠. 그래서 직무글쓰기의 한 분야로 들어가는 거고요. 윤리적 원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어요. 이제 익숙해지셨어요. 5개를 다 보기 전에 요 앞을 건들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 뒷부분들 다른 사람의 글을 돈받았다고 항상 그 출처를 제시하기 어렵다. 요거 이상해요. 여기다 표시를 하면 되고요. 다른 사람의 글에서 한두 개 단어만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 모르겠으면 물음표 하세요. 그렇죠? 중요한 용어를 인용했을 때는 밝혀줘야 되거든요. 반드시. 근데 어쨌든 모르겠으면 물음표를 하시고 다른 사람의나 단어나 문장을 위에하고 똑같이 가죠. 그 사람의 문체를 반영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할 때 단어나 문장을 바꿔 인용할 수 있다라는 문제죠. 그러면 얘가 물음표가 아니라 이게 X가 되겠죠. 이렇게 서로 위아래를 검토하면서 보면 문제가 풀립니다. 바로 밑에도 보이죠? 모방하는 연습 안 되겠죠? 그렇죠? 자신의 쓴 거를 다른 수업에서 안 되겠죠? 잘 몰랐는데 답이 3번이 되는군요. 왜요? 위에 거 아래 거 비교하면서 푸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들끼리는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 논의한 것을 그 안에서 답을 제시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바로 밑에 문제는 바로 전에 물었던 거죠. 실험실에서 지켜야 할 원칙이 아닌 것은 했어요. 데이터를 뺏겨거나 조작해서는 안 되죠. 당연히 실험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도 기록해야 된다. 동그라미 치고 싶지만 잘 모르겠으면 세모 치셔도 되고요. 좋지 않은 결과를 생략하거나 숨기지 말고 노트에 기록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푸는 거죠. 가정과 모순되는 결과가 나왔다면 가정이 입집될 때까지 실험을 계속해야 된다. 요 지점 좀 이상해요. 그 다음에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자신의 데이터만을 사용해야 된다. 봤더니
세모 하나 있고 물음표 하나 있어요. 당연히 세모보다 물음표가 더 낫겠죠.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단 인용의 방법을 봅시다. 이게요,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일단 단행본이 무슨 뜻인가 보면은 이게 단행본이라는 거는 하나의 주제로 특정 저자가 한 편의 글을 다 쓴 경우 이 책 전체를 얘기할 때를 우리가 단행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은 한 편의 책이죠. 그리고 내가 그 한 편의 책을 봤다라고 한다면 단행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단행본에서 당연히 뭘 봐야 되겠어요? 저자를 봐야 되겠죠. 어떤 자료를 인용하시든 저자는 반드시 기록해 주세요. 선생님 사이트에는 저자가 없는데요. 여러분 찾아보시면 있어요. 김경환 기자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어쨌든 그리고 당연히 연도를 표시해야 되겠죠. 그리고 말이죠. 이거 보세요. 단행본이잖아요. 이 책 전체의 글이란 말이죠. 그것을 표시하는 것이고 출판사를 적어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 두 가지, 이게 가까로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인용보, 그 다음에 겸납표 중 어떤 것을 사용하는가는 학회 성향에 따라서 달라져요. 요새는 이게 겸납표라던가 이런 것들이 겸납표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타이핑하기 불편해서 아예 이거를 빼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이탈릭체로 이렇게 기울게 하는 영문이 그렇거든요. 밑에 볼까요? 영문이 보시면 작가 있죠? 연도 있죠? 여기는 겸납표나 이런 거 안 쓰고 이 아이를 눕혔네요. 그쵸? 이런 방식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일단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것이 단행본임을 밝혀주는 표시가 필요하다. 정리합니다. 일단은 단행본이라는 말은 책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책 전체를 나타내는 표기를 요걸로 표시하든 그 다음에 이걸로 표시하든 겸납표로 표시하든 해주면 된다. 그쵸? 영문의 경우에는 이탈릭체로 이렇게 기울이게 해서 그것을 나타내주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한테 뭐라 그랬죠? 하나를 보면 두세 개를 생각할 수도 있다. 우리 그럴 수 있어요. 좀 전에 어떤 논의를 했어요? 단행본이라는 것은 한 편의 전체 글을 말한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교수님 그러면 단행본에서 전체를 말하는 것 말고 책이 한 권 있을 때 그 중에서 일부를 인용하는 것도 있습니까? 오케이. 그렇잖아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보다 생각의 방법을 배우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방식이 되게 많이 늘어나요. 보세요. 쌍따옴표 있어요? 쌍따옴표보다 작은 게 작은 따옴표죠? 겹가로 있어요? 그거보다 작은 게 요가로죠? 겸납표보다 작은 게 이거죠? 정리합니다.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단행본에서 이 위의 것들을 사용한다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단행본에서 특정 부분을 뽑아낸 이 아이는 그래서 이 아이만 보게 된다면 이거는 작은 아이로 해서 단행본과 이 부분을 표시한 것들을 구분하겠죠. 그래서 각주나 인용방법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단행본과 단행본 안에서 특정 부분을 뽑아서 그것과 본 것을 구분한다. 그래서 무엇을 사용하든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케이? 뒤에서 다시 반복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또 나와야 돼요. 선생님 이상한데요. 이 연도가요. 꼭 여기 있어야 됩니까? 그쵸? 연도가 여기 있어야 됩니까? 연도를 뒤로 빼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오는 경우도 있고요. 뭐에 따라서 달라질까요? 그 분야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그 자신이 하고 있는 업무적 현황에서 어떤 것을 사용하는지 보시면 돼요. 근데 뭐만 중요하다? 작가 써줘요? 연도 써줘요? 출판사 써줘요? 그리고 제목을 쓸 때 항상 뭘 주의해라? 이게 단행본, 책 한 권 전체를 보는 건지 아니면 책 안에 어떤 특정 부분을 보는 건지. 책 안에 어떤 특정 부분을 본다는 게 무슨 뜻인가 보죠. 소논문이라고 했죠. 저는 교수이다 보니까 논문을 많이 씁니다. 논문이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쓰는 거예요, 교수님? 있잖아요. 그런 때가 있어요. 윤리교육연구라는 학술지, 그러니까 논문을 모아서 책으로 내는 학회가 있어요. 그러면 그 학회에서는 윤리교육연구라는 학회 27집이라는 것은 이것이 1번에서 27집까지 계속 냈다라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학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학술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학술지가 윤리교육연구라는 학술지는 한 편의 책인데 그러니까 앞서 봤던 요거를 썼죠? 여기를 썼잖아요. 근데 내가 본 거는 윤리교육연구라는 이 책 전체가 아니라 이 책 안에서 김영하라는 사람이 쓴 부분, 즉, 그 부분만 빼서 얘만 읽었단 말이에요. 그쵸? 이 사람 논문만 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김영하라는 사람이 2010년에 쓴 다문화 사회와 세터민 청소년 교육의 문제라는 논문을 인용했어요. 이 논문은 단행본이 아니라 한 편의 논문이에요. 그 논문을 봤어요, 이 논문. 요게 소논문인 거예요. 근데 이 논문이 윤리교육연구라는 단행본 책 안에 있어요. 이 표시를 하는 거죠. 교수님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단행본이 있어요. 그 안에 특정 부분을 봤다면 하위의 표시로 밝혀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죠? 연도를 맨 뒤에 겨눈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가까로를 쓰느냐 쌍따옴표를 쓰느냐 겸나표를 쓰느냐는 학문 영역에 따라서 달라진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것을 시험이 아니라 실제로 쓰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구글 학술 검색이라는 데가 보시면 이 표시가 있어요. 구글 학술 검색에 가시면 요 표시를 활용하면 요런 거에 대한 어떤 학술지의 인용 정보가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이 있으니까 일단 꼭 써야 한다. 단행본과 소논문만 구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출문제가 나오면 다음 참고문헌 표기가 잘못된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한두 번 풀어보시면 돼요. 4번 한번 볼까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지었어요. 시학이라는 단행본이에요. 근데 문해출판사에서 나왔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한국 사람이 아닌데 문해출판사에서 나왔대요. 이게 무슨 일이죠? 번역본이겠죠? 그래서 번역본인 경우에는 번역자와 번역 연도인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시학이 나오는 연도가 있겠죠? 그것도 반영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번역서인 경우에는 뭐가 필요하다? 역자, 번역자, 옮기니 정보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 같은 경우 앞에 문제는 여러분들이 앞뒤를 확인하시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이제 강의가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요거 다시 얘기하지 않아도 되겠죠?
궁금하신 분은 1강, 2강을 다시 참조하시면서 이 표 안에서의 비중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푼다는 점. 그리고 이 전체에서 문제 배분을,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시간 배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실전에 들어가기 전에 그 이전에 문제를 풀면서 내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요, 글쓰기 문제는 여러분이 실전 문제를 풀면 풀수록 속도가 줄어듭니다. 그것들에 대한 감들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끝나면 아쉽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주관식 200점 문제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세요. 여러분들 301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주관식 200점 문제가 이런 방식으로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고 원고지를 준비하세요. 문구사? 그렇죠. 제가 조금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문구사 같은 데 가셔가지고 원고지를 1000자짜리를 사오세요. 그리고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는 문제를 푸는 거죠. 선생님 몇 분 걸리냐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핸드폰을 켜놓으시고 스타트를 누르시고 문제를 다 풀었다 했을 때 엔드를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었을 때 얼마 정도 걸리는가를 아실 수가 있죠. 몇 분이 좋다 나쁘다는 없어요. 어쨌든 40분 정도에 맞춰주시는 게 좋을 텐데 시작하는 사람이 그걸 맞추기 어렵잖아요. 여러 번 하면 이 속도는 줍니다. 최초 시간이 언제인지를 생각하시는 거죠. 일단 동영상을 멈추시고 이 활동을 꼭 해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답을 보는 거죠. 지금 이 문제 풀이로서 전체 강좌를 마치고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해당 문제를 자료 2와 3과 4를 보면서 자료해 준다고요. 개요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니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다 제공한다. 중요한 것은 이 자료만을 가지고 푸셔라. 원고지에 작성하는 거고요. 그렇죠? 어떤 문제인지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안에 이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들어있어요. 저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합니다. 인간 변화 가능성, 그리고 여러분한테 아직 나오지 않은 잠재력을 계속 뽑으셔야 돼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가지고 있지만 내가 모르는 어떤 잠재력이 무엇일까를 궁금해하면서 계속 뽑아낼 생각이에요. 문제 자체가 여러분이 푸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소스들이 존재한다. 보세요. 조건. 제목을 쓰지 말 것 했죠? 제가 그랬잖아요. 조건에 제목을 써라가 안 나오면 아예 쓰지 마세요. 그래서 원고지에서 아예 이렇게 시작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요. 중요한 거, 단락과 단락 간에 줄 비우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타이핑할 때 이렇게 단락과 단락 사이를 가시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엔터 치시는 경우 있는데 원고지 사용법에서 곤란합니다. 원고지 사용법 2강에 들어가셔서 다시 확인하세요. 그게 굉장히 큰 감점 요인이 돼서 그 원고지 사용법과 언어 규범에서 50점 이상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서론, 본론, 결론으로서 한 문단씩 총 4문단으로 써라. 이미 틀을 만들어주고 있죠. 원고지 사용법에서 얘기했어요. 단락에 첫머리를 제외하고는 여기에 띄어쓰기가 와서도 안 되고 순표가 와서도 안 되고 마침표가 와서도 안 된다. 모양이 요게 4개가 딱 나올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봐요. 서론을 글자 수도 이미 얘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3문장이다. 이러면서 3문장에서 자료 1을 3문장으로 하고 요거 꼭 써라. 이런 식의 배치들을 하시는 거예요. 270자에서 300자 이내로 자료 3을 해석해야 된다. 이러면서 지금 잘랐잖아요. 요게 반이 되도록 비중들을 맞추시면 되고요. 마찬가지예요. 대응책도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시력 테스트라니까요. 이거 꼭 해보셔야 돼요. 결론하고 본론의 양이 얘가 한 문장 정도 더 많을 수 있다. 이런 식들의 감을 잡으시면서 제가 이 문제를 실제로 이제 수험생들한테 풀려봤더니까 요게 많이 틀렸더라고요.
일이 잘못된 뒤에 뉘우쳐도 소용없다는 의미의 속담을 활용하라 이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딴 데다 신경을 많이 쓰느라고 요걸 그대로 옮기신 분들이 많았어요. 소유 잃고 외양간 고치다라든지, 그죠? 이런 식으로 고치셔야 돼요.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나는 무엇인가 집중하면 그것을 놓치는 수도 있다.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아주 객관적으로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쯤이야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시험에 대해서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자신의 글솜씨를 너무 하향 평가하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선생님 저 시험 망쳤어요 라는 느낌이 오면 시험을 잘 봤다 라는 어떤 그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실제인데요. 어떤 분이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경찰분이셨는데, 선생님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저는 다음 시험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자기를 평가하는 게 아니다. 이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전화하셔가지고 교수님 제가 1급 받았습니다. 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이전에 많은 연습을 하시고 시험에 들어가셔서는 시험에서의 시각적인 어떤 팩트적 사고, 사실적 사고, 추론적 사고 이외에는 다른 뭐 스스로를 평가하거나 이거 어렵다 쉽다라는 평정 같은 것들을 할 틈이 없다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시고요. 시험 전에 꼭 기출문제를 통해서 자기를 그리고 시험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김남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